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온갖문제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타로 들어와서 고정 깨찬 MC 장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예. 계속 이 수식어를 듣다 보니까 월요일 이 시간이 예. 최고 컨디션이에요. 오늘 몇 개 하고 오셨습니까? 겨우 9개. 9개. 겨우. 이게 9개째입니까? 컨디션 좋아. 이게 9개째. 하나 남아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이시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김기태 변호사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장모님께서 그 서울하고 수도권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창궐 해가지고 덕산에 한 2주 동안 계셨는데 너무 이제 저희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충남 덕산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아이들이. 예. 집콕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 못할 뻔했습니다. 지갑을 처갓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지갑까지로. 신분증이 거기에 있으니까. 덕산이 그렇게 가까워요? 제가 5시간 운전했습니다. 아니 뭐 너무 힘듭니다. 택배로 보내달라 하시지 그랬어요. 또 오늘 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또 올라오셨어요. 또 월요일 날인데. 그래가지고 덕산은 본가고. 처가. 네, 처가.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맞았군요. 내려갔는데 오늘 또 치과 치료라고 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모시고. 예, 부랴부랴 제가. 아니요. 길이 엇갈렸군요. 알겠습니다. 네, 길이 엇갈렸습니다. 네.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고생했다. 고생했다. 예. 네. MC가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네, 아니 저는 그냥 김기태 변호사님 계속 저런 그 사사로운 얘기 하시길래 2주차잖아요. 저런 얘기도 해도 되는 방송인가 싶어서 이제 슬슬 공격하는군요. 마음이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아니 그게 충격적 구상 합법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충격적 구상학번이라 그래서 매번 이 시간 만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MC 장원 씨는 네. 뭐 본인이 요즘에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방송도 많아지고 끝나면은 뭐 디프리도 있고 이럴 텐데 네. 이제 준 3단계 때문에 네.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고 술도 한잔하기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끝나면 바로 귀가를 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일이 끝나면 만나던 사람이 또 여기 계신 이동영 진행자인데 예,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다들 준 3단계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역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네.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뭐랄까요. 우선 저는 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만나뵈는 자영업자가 택시기사님이에요. 그렇죠. 기사님들도 힘들죠.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단거리를 주로 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 개 방송을 하는데 저 여의도 K본부에서 뭐 상암동 M본부 뭐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거리가 몇 킬로 안 돼요. 예. 근데 이분이 오래 기다렸어. 예. 근데 손님이 하나 겨우 와서 탔는데 여의도에서 상암동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숨 푹 쉬시는 게 느껴지니까 네. 그게 미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때 같으면 아니 언짢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손님이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죄짓는 기분이고 막 멀리 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저 기사님 강릉에 가주세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맞아요. 본인의 직업을 갖고 있고 투잡 쓰리잡. 투잡 쓰리잡. 그래서 대리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대리운전도 콜이 없다고. 근데 사람이 있어야 손님이 뭐 바글바글 해야 그게 신이 나는 거죠. 네.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 중에 있길래 제가 전화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 보려고 이태원의 또 대표 자영업자이신 홍석천 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인터뷰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제 마지막 가게 하나를 정리했답니다. 많이 하실 때 7, 8개까지 이태원에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게를 어제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차마 거기다가 전화 인터뷰를 부탁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건물까지 이렇게 네네네. 샀다는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렇죠.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있고 고정비용이 늘 나가는데 들어가니까. 손님은 없고 걱정이 그 많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한 달 안 하다가 정말 거리두기가 가능한 식당에서 좀 아이들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러고 단골집에 갔는데 네.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저녁 6시에. 야, 그 넓은 식당에 우리 3명, 3명이 이렇게 고기 먹고 왔어요. 예, 그것도 9시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9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끝. 예. 그런데 뭐 9시고 뭐고 그 종업원 분이 이렇게 카드 결제해 주면서 아, 여기 출근하기가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손님을 못 네. 봤는데 어쨌든 또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그 밑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연줄 지금 정말 예. 못할 맛이에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그 밖에서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개그맨 강성범 씨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술 한잔 했거든요. 근데 강성범 씨 아내분이 자영업을 해요. 네, 식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오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3만 원 매출을 했다고. 하루 매출 하루 매출 3만 원. 식당이 그럼 어떡합니까? 하.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큰일이에요. 그렇죠. 예, 전기세다.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는다는 기조로 수도권에서 2.5단계 강화된 거리두기에 돌입했는데 2.5단계 거리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좀 많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MC 장원 씨 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난주보다는. 네, 맞습니다. 오후 2시 발표에 의하면 248명으로 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은 항상 검사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여파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고요. 이 주중 이제 월요일 이후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 양성률이 26.4%.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니, 4명 중에 1명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리포트할 때는 이게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이제 4명 중에 1명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0명 넘었고 아직 검사 안 받은 교인 또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이런 교인분들이 적지가 않아서 지금 N차 감염은 일어나고 있다. 뭐냐면 사랑교회 발확진자 1,056명 오늘 숫자가 사랑교회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교인, 방문자 또 이 교인이나 방문자로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자, 주로 가족, 그리고 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번져나간 그 어떤 공간을 따져보면 25개소에 퍼져 있어요. 근데 그 검사 대상은 지금 14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은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랑제일교회와 연결돼 있는 바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광화문 집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요. 지금 참석자가 5만 5천 명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30% 정도 검사를 받았다. 그럼 아직도 3만여 명이 이 미검사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해도 검사를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사랑제일교회 그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50% 이상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더 문제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이 깜깜위, 그 다음에 무증상 환자들이 20%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2%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이번 주까지는 정말 집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에서도 그랬고 네. 창원에서도 그랬고 제주도에서도 그랬는데 8.15 집회에 참석해서 증상이 왔는데 네. 참석하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지금 송파 60번 환자 확진자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서 광주 북구에 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5명의 가족이 다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역학조사에서 어디 다녀왔는지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 가족 전체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건 20대 아들 하나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은 다 확진으로 나왔고. 그럼 지금 이 광주시는 20대 아들 1명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 가족 4명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가족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제주도에 갔던 목사 부부. 네. 그때 온천을 갔는데 네. 이걸 밝히지 않아서
지금 검사 대상자가 1,400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주일 감췄다, 닷새 감췄다 그러면 N차 감염이 적어도 지금 뭐 재생산 지수, 그다음에 감염 평균 주기 이걸 따져보면은 3차 감염까지도 가능한 시간 동안 묵히고 있었다는 그 얘기죠. 온천이 탄산 온천 지역이 탄산 온천이 산방 온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 그 자전거로 이렇게 일주했을 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GPS로 거의. 동선이 파악될 네. 때까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 GPS 말을 안 하니까 그 동선을 말을 안 하니까 GPS로 해서 동선을 해가지고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 동선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지금 검사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지자체가 전세버스로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 정확한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거 집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GPS 조사해서 이 지자체 공유해준 명단하고를 이렇게 맞춰보면 네. GPS 쪽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 절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화를 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가셨던 분들 집회 갈 중에. 때 추적될 수 있으니까 꺼라. 네. 그럼 이제 그걸 끄고 이제 집회 참석했던 분들은 그 기지국 정보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더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복합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거짓말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지난번 이태원발 확진이 한참 퍼질 때 그 거짓말했던 20대 강사 학원 강사 네. 무직이다. 강사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번져나갔잖아요. 7차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걸 봤는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있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확진이 걸려서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웃 우리 국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와중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MC 어떻게 봐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기독교 교인으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교회 현상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 교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들 때문에 전 기독교에 대한 혐오로 지금 흐르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이 예배를 하겠다. 결국은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겠죠. 헌금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신도들이 대부분 고연령자들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이용한 뭐 헌금하기나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한 예배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이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교회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이런 것들이 행정 집행을 좀 해서 강력한 구상권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다 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좀 실제로 좀 집행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차원에서. 네. 자,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해보죠. 이렇게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석 전 민생 지원 방안을 이번 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번에는 2차 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게 100% 지급이냐 뭐 하위 50%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당정청에서 약간의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신임 이낙연 당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 100% 지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이었습니다. 선별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 자, 정부, 청와대 정부의 핵심은 기재부. 이건 돈을 푸는 문제니까. 일단은 지급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주더라도 보편은 어렵다. 선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이 투스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 신임 당대표는 선별이다. 왜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느냐. 그 대신 이제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건 오히려 어려운 쪽에 더 주자. 뭐 같은 재원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다수는 그래도 보편, 전 국민에게 주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써는 게, 자르는 게
이 경계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쉽지 않느냐.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팽팽한 양상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쟁이 왜 또 다시 나오는지 1차 때 한 번 했는데. 예. 재난지원금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했을 때도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선별 지급을 하려면 이것을 선별 지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구분할 때에 비용이 엄청나게 몇천억이 들어간다. 그거 또 하나랑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선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국민적인 어떤 혼란,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국민적인 분열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했을 때 모든 국민에게 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별 지급에 관련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국민적인 혼란이나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경제적인 이거 지표상으로 다 통계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지표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정말 필요할 때 또 수요를 받았고, 왜냐하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또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선별이냐 정국이냐라고 자꾸만 이런 소모전을 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파생된 반론들인데 첫 번째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 줘봤으니까 한 번은 선별로 주는 것도 미래를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새로 이 경계를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 맞는데 지난번으로 돌아가면 이거죠. 건보료 기준으로 끊을 때 만들어져 있는 대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문제 지난번엔 여론이 안 좋았던 건 경계선에서 안 받아도 되는데 포함된 사람이 있고 또 이 받아야 되는데 빠진 사람이 있는 그 경계선에서의 이제 문제들. 근데 그거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이 다주자였고 세 번째는 지금 이낙연 당대표 논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 지난번에 쿠폰 풀려고 했다가 완전히 야당한테 얻어맞고 쿠폰 미뤄졌습니다. 그 쿠폰이 8월에 지급하고 11월 30일까지 쓰는 거였는데 사실은 넉넉하게 쓰는 거거든요. 기간 많이 주고. 근데 지금 소비를 권장할 때냐. 코로나가 번지는데 뭐 나가서 사 먹으라는 거냐. 외식 권장이냐. 여기에 정부가 완전히 뜨거 그래가지고 일단 쫙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지금 돈을 푸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이니까.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그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면 대면을 하게 되고 코로나19가 더 창궐할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코로나로 죽느냐. 물론 뭐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은 내가 굶어 죽느냐의 어떤 절체절명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돈으로 술을 드시거나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꼭 필요한 쓰기 위해서 지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의해서 소비가 활성화돼서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이건 정말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에 대한 생각합니다. 반론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돈을 줄 때 이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돈을 줌으로써 쓰게 하는 것이다잖아요. 그럼 지금 이 김 변호사님 말씀에 누구라도 동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소비자에게 30만 원씩 줘서 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영업자들한테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은 직접.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 30만 원 쓰세요. 어디서 쓰는지는 이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긴급한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다 돈을 직접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자영업자가 지금 몇십만 명이 되고 몇백만 명이 되는 그 자영업자한테 누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그 예.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제가 예 한 3번 반복하면 그만해주세요. 끝이란 얘기잖아요. 저는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동의하고 자영업자들한테만 줬을 때 그럼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겹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MC 장원 씨는 저 두 분의 말이 끝날 때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방송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예. 그 말 끝나기 전에 막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어르신들 말 자르는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제가 여기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아니 형 이제 막 자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형 저한테는 네. 막 하세요. 네, 소득순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이게 말 자르고 들어가는 게. 재밌다. 예. MC 장원 씨 얘기하세요. 생각 얘기하시고. 네. 예. 아니 건보료 기준으로 자르는 것도 사실 전 국민이 합의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한 차이. 그렇지. 이분은 올해 들어서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에 네.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패션이 달라진 올해 거구나. 그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지만 그래도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건보료 엄청 오를 거고 올라야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받아야죠. 저 아마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엄청 벌었지만 예. 올해는 또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게 문 닫은 큰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요. 또 이거 지원금이 계속 지급된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대면이 많아짐으로 해서 감염률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방역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긴다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 펑펑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해야 하고요. 그게 무서워서 선별 지급한다는 건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두 분이서? 왜 그랬어요? 죄송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그러면 예. 내 말은 나 혼자 하고 기태 변호사의 말을 두 분이 나눠서 했으면 딱 맞을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